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자산관리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효율적 시장가설을 시작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증권 가격을 우리가 따져보고 금융시장을 들여다볼 때 그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그 판단의 그 근거로 삼는 것이 그 시장에서의 그 증권의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이 되는가, 즉 제가 제 가치를 정확하게 가격이 반영을 해주는가, 그거에서 여부에 따라서 그 시장이 효율적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가격이 그 가치를 정확하게 잘 반영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여부는 뭘 또 가지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그 객관적이고 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 정보가 그 가격의 변화에 적절하게 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반영을 하는가 하는 여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 정보가 왔을 때 그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가 하는 것 여부로서 시장의 효율성을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새로운 정보가 도래했을 때 일시적으로 가격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가격의 변동이 생기죠. 그 이 과정이 얼만큼 신속하고 정확한가, 뭐 이런 거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효율성의 정도를 이론적으로는 그 어떤 정보가 왔느냐,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 정보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보라고 다 딱 똑같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보면은 크게 과거 정보, 그리고 공개된 모든 정보. 자, 과거의 정보라는 것은 현재 정보는 아니죠. 과거의 정보, 지나간 과거의 정보만을 따져볼 때, 그리고 공개된 모든 정보, 이거는 과거 정보뿐 아니라 현재의 정보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개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된 그런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 그러니까는 과거의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공개된 모든 정보, 이건 과거 정보를 다 포함하고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간단히 보자면 모든 과거의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그 정보로 인해서 가격이 반영하면서 가격이 변해야 되겠죠. 근데 가격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과거의 정보가 가격에 이미 전부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의 가격은 모든 과거의 정보를 다 반영하는 상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과거의 정보를 이용해서는 이 돈을 벌지 못한다,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약효율성이다, 즉 과거의 정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미 다 반영돼 있다, 과거의 정보로는 이익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약효율성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Weak form efficiency. 그리고 이제 중간 형태의 중효율성, semi-strong form efficiency는 과거의 정보뿐 아니라 거기다 뭐 필요하면 써놓으세요. 과거 정보는 물론 공개된 모든 정보, 즉 현재 그 발표된 모든 정보까지 다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것들로는 이익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상태가 돼 있으면 중효율성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효율성이 성립된다. 과거의 정보가 반영돼 있으면 약효율성이 성립된다. 그다음에 이제 강효율성이라는 건 뭐냐?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이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가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가격을 거래할 때 모든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해서 가격이 변하잖아요. 근데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투자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개되지 않은 정보. 그걸 내부자 거래라 그래요. 기업 내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고 경영자나 아니면은 뭐 임원이라든지 아니 뭐 연구소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기업의 M&A나 뭐 기업의 뭐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아주 중대한 정보 아니면 중요한 뭐 회사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부 정보에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면 미리 사놓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면 미리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이 시장에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를 주죠.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것을 겪고 나면은 투자 시장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데 이 내부자 거래를 그냥 내버려두면 막을 방법이 없죠. 이런 내부자 거래가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가격에 자꾸 영향을 미치고 곧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결국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강효율성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성립된 수가 없는 그런 효율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부자 거래가 자꾸 발생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투자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이걸 위반해서 걸린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그 고객을 관리하는 일종의 이제 고객 돈을 관리해서 투자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에 거래하는 계좌에서 고객에게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검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뭐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거기서 얻었던 수익의 10배 이상을 물어내는 이런 식의 강력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성공한다면 뭐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실패했다면 이건 완전히 모든 게 패가망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한 금지를 해서 이거를 막습니다. 그러면 내부 거래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없겠죠. 곧 다른 말로 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 강제에 의해서 성립이 되도록 시장에서 감독기구가 이거를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여부는 그 정보가 도래했을 때 얼마큼 신속하게 그 정보가 반영이 돼서 가격 형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데 그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과거 정보라면 약효율성, 공개된 모든 정보라면 중효율성,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는 정보라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강효율성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그 정보의 효율성에 관련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효율적 시장이라면은 이 T0 시점, 이 시점에 새로운 정보가 왔어요. 정보가 도래하는 시점이에요. 정보가 발생했다. 그러면 요 가격, 요 정도 가격에 있던 것이 순식간에 그 정보가 반영된 가격으로 가격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 시기죠. 적정 가격을 즉각 반영하는 겁니다. 시차가 거의 없어요. 제로라고 그냥 발생하는 그 시점에 바로 가격이 조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은 이게 시간이 걸리고 막 들쑥날쑥해요. 그 T0 시점에 정보가 발생했는데, 그죠? 이 완전히 반영이 되는 시점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반영이 된다. 신속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요 T0와 T1 시점에서는 아직 정확하지가 않죠.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그 반영이 돼야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됐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 시장과 효율적 시장의 차이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뭘 의미하느냐? 스트롱 폼, 즉 강형 시장이 성립된다는 것은 곧 중형 시장도 성립된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 포함한 모든 정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공개된 정보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강형이 성립되면 중형도 성립되고, 중형이 성립되면은 약형도 성립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개된 모든 정보 안에는 과거 정보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반대로 약형이 성립된다고 해서 중형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다. 또 중형이 성립된다고 해서 강형 성립되는 거 아니죠. 그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일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뭐 주식 포트폴리오 전략 이런 것들은 그냥 실무적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는 식으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은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고로 하라는 의미에서 나눈 거니까 여러분들 확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5장으로 들어갈게요. 자, 5장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 노트 올려놨으니까 그 프린트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기 바랍니다. 5장에서는 여기 이제 5장이죠. 채권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채권의 수익률 개념과 그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채권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그죠? 그 채권의 가격은 뭐냐? 수익률과 가격의 관계는 뭐냐? 뭐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 채권 수익률과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수익률도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 계산이 나옵니다. 그 뒷부분들은 생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채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채권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 수업 듣기 전에는 잘 몰랐던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채권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궁금해할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수업이 바로 그러한 그 금융에 관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참에 여러분들이 채권에 대해서도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만한 그런 중요한 투자 자산인가 하는 것들을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차용 증서죠. 돈을 빌리고 빌린 돈에 대해서 얼마의 이자를 주고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서 또는 계약서입니다. 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계약이라고 했죠. 주식도 계약서고 채권도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돈을 빌리느냐, 그죠? 차용, 빌린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빌리느냐?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이런 사람들이 발행자예요. 채권을 발행해요. 발행한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누가 그 돈을 빌려줍니까? 일반 투자자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장기적인 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한
유가증권이다. 채권 규모를 채권 시장의 규모를 보면 주식시장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상장 주식 시가총액이 1,300조 정도 되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시기에 채권 발행 잔액을 보면 1,700조에 해당이 됩니다. 훨씬 채권 시장의 규모가 크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채권의 본질은 뭐냐? 이자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시간과 이자율, 언제 돈을 갚을 것이냐, 이자는 언제 줄 것이냐,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확정 이자부 증권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증권이다. 기한이 있다, 만기가 있다는 겁니다. 만기. 언제 이 채권에 대한 권리가 끝나는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차용이기 때문에 장기 증권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발행 잔액을 보면 2009년 말 현재 국채가 695조, 그죠? 695조. 지방채가 21조, 특수채가 326조, 통한증권이 158조, 등등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2011조 규모로 채권이 발행되어 있어요. 다음 표는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총 발행 주식 발행 그 규모입니다. 한 2018년 현재 1,500조가 약간 넘죠. 유가증권 시장이라는 것은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코스닥과 증권거래소 서로 다른 개념이죠. 코스닥이 228조, 증권거래소가 1,344조.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유가증권은 주식을 상장한다 그러잖아요. 기업이 개인이 세웠다가 주식회사 형태로 세웠다가 그 발행한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주식 공개 매각. 그러면 상장이 돼요. 그래서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요. 거래소에.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회사 주식을 이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이거를 가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유가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상장되려면 아무거나 상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적, 그죠? 또 규모, 또 등등 주식의 분산 부분, 얼마나 분산이 잘 돼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준 조건을 충족시켜야 유가증권에 상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그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그 조건이 상당히 규모도 커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러다 보니까 신생 기업들이 거기 상장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장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대량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 신생 기업들에게 그 조건을 상당히 완화시킵니다. 상장 조건을 완화시켜서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등록한다 그래요. 코스닥 시장에 가는 거는 등록한다. 거래소에 가는 거는 상장시킨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개를 다 합치면 한 1,500조, 1,600조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채권 시장은 그보다 훨씬 큰 1,700~1,800조 정도 되는 시장의 규모입니다. 그러므로 채권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 채권 전문가가 돼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커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금융 그러면은 주식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채권 전문가들, 채권 딜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거래하는 규모가 시장에서 매우 큰 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채권 전문가들도 많은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채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 관심 있으면 채권 딜러도 한번 여러분들 장래 희망 커리어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채권의 특성을 보면 채권은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수익성,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 이런 부분이죠. 채권으로부터는 이자 소득도 있고 자본 소득도 있어요. 이자 소득은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죠. 자본 소득은 뭐냐면 채권도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만약에 채권 가격이 오르면 자본 이득이 생기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주식에 비하면은 아주 약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크진 않지만 하여튼 채권에서도 자본 소득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왜 안정성이 있냐면은 발행자가 정부, 공공기관, 또 특수법인, 금융기관 및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 주식회사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주로 발행을 하니까 회사가 발행자가 망해가지고 원금을 못 받을 그런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도 신용도가 높은 거를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전문기관에서부터 이 신용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 신용도 평가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기업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안정성이 높다. 주식 같은 건 어떻습니까? 기업이 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망할 수도 있고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원금 또 많이 손실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불안정성이 큰 거예요. 반면에 채권은 그거에 대조적으로 안정성이 매우 높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나 현금화시키는 것이 수월한가 그걸 의미하는데 만기까지 보존을 해서 확정된 이자 원금을 그때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 만약에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해서 빨리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만기 전에라도 언제든지 그 채권을 매도해서 현금화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채권을 1,000만 원어치 채권을 샀는데 갑자기 이 돈이 필요했어요. 그 시장에 또는 증권회사 가서 이걸 팝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980만 원이든 해서 내가 그걸 팔아갖고 나올 수 있다. 얼마든지 그거를 현금화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식은 T+2 결제인데 채권은 당일 결제입니다. 돈이 팔면 현금이 바로 오늘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 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적은 단기 채권. 그러니까 가격 변동폭이 작다는 게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채권 혹은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아서 안정적인 채권. 일단 인기가 좋겠죠. 그런 것들은 유동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채권 투자가 위험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위험이 훨씬 작지만 그래도 채권 투자에도 몇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자율 위험,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요. 하나씩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재투자 위험, 리인베스트먼트, 다시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고요. 그다음에 신용 위험,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발행자가 부도가 났어요. 그죠? 원금 이자를 못 갚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중도 상환 위험, 뒤에 설명할 겁니다. 또 미리 원금을 그냥 회수해버리는, 줘버리는 거예요. 채권 투자자에게. 그래서 할 수 없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플레이션 위험,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환율 위험, 환율 변화로 인해서 채권 투자.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을 때 환율이
따라가는 거죠. 환율 변동에 의해서 수익이 달라지는 겁니다. 유동성 위험, 이걸 현금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불확실성이죠. 마케터빌리티, 마켓 이거 하나 빠져야 되겠네. 두 개가 빠져야겠네. 마케터빌리티라는데 마켓 이것도 빠져. 마케터빌리티죠. 유동성, 리퀴디티가 유동성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뭐냐? 채권의 가격이 변동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자율 변동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건 뒤에 설명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중의 이자율이 변동하면 채권 가격도 그걸 반영해서 가격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르면은 산 가격보다 오르니까 이득이 나겠죠. 그런 걸 자본 이득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그 사이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산 가격보다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손해를 보죠. 자본 손실이라 그래요. 채권 가격이 만기까지 이제 만기가 3년인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3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동안 채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이것이 하나의 이자율 위험이에요. 근데 나는 중간에 이걸 사거나 팔고 할 생각이 없다. 무조건 만기까지 가져간다. 만기. 그러면은 뭐 중간에 가격이 변하든 말든 나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죠.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기 이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채권을 팔아야 되니까 투자 손실, 즉 자본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재투자 위험입니다. 리인베스트먼트. 이번에 채권을 이제 투자하면요, 예를 들어 3년 만기다. 1년에 이자를 한 번씩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를 5%를 준다고 쳐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은 5%면 50만 원씩, 그렇죠? 1년 차, 2년 차, 3년 차, 50만 원, 50만 원, 뭐 1,050만 원 원금까지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만약 받는 50만 원을 다시 그냥 또 채권에, 동일한 채권에 투자한다면은, 만약에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새로운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자가 내려갔어요. 갈 수 있죠. 지금은 5% 이자를 주기로 돼 있지만 이거보다 더 낮은 이자율 받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그 이익이 감소합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뭐가 불확실해요? 중간에 받는 이자를 재투자할 때 받아낼 수 있는 이자의 크기가 변하는 거잖아요. 변동금리 하에서는 중간에 이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확실성, 그걸 우리가 재투자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채권 포트폴리오로부터 중도에 발생한 현금, 이게 이자죠. 이자 같은 거죠. 현재 수익률보다 더 낮은 수익률로 재투자될 위험이 있다. 그걸 우리가 재투자 위험이다. 리인베스트먼트 리스크다. 그다음에 채권 불이행 위험, 디폴트 리스크라고 그래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발행자가 이제 부도가 나요. 원금 또는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디폴트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디폴트 될 일은 뭐 없죠. 정부는 돈 없으면 돈 찍어내면 되니까요. 그러나 정부 이외의 발행자의 경우에 바로 이 디폴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날지 안 날지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 뭐 서울신용평가, 뭐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무디스 또는 S&P, 영국의 피치, IBCA 뭐 이런 회사들이 기업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런 신용 평가 기관에 매긴 신용 등급을 보고
이 회사가 얼마나 부도 위험이 높으냐 낮으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돈을 안 빌려주려 하겠죠.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큰 회사일수록 더 높은 이자를 줍니다. 이게 이행 위험이 낮은 기업이면 이자를 적게 줘도 사람들이 돈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폴트 리스크를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 상환 위험이라고 있어요. 중도 상환 위험은 이제 콜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콜은 산다는 뜻이죠. 살 권리, 그 바이백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발행자가 뭐 3년 만기 채권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그 약관을 집어넣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년 차가 지나고 뭐 또는 2년 차가 지난 어떤 시점 이후에는 중간에라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발행자가, 이거 발행자입니다. 투자자가 아니에요. 채권을 돈을 빌린 사람이죠. 중도에 상환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중간에 만기가 안 됐는데도 원금 돌려줘 버리고 우리 이걸로 끝내자 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있는 채권을 수의 상환권부 채권이에요. 수의, 그죠? 자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상환권, 이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권, 그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수의 상환권부 채권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우리가 콜러블 본드라 그래요. 콜러블 본드. 이 콜러블 본드는 세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죠.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 중도 상환 요거로 수익률이 하락하면은 발행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은 기존에 발행한 채권의 수익 이자율이 예를 들어 5%인데 지금 시중에서는 한 3%에도 돈을 빌릴 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이 콜 옵션을 기업 채권 발행자가 행사해버리면 이거 5% 이자 주는 원금 갚아버리고 다시 3% 이자 주는 채권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발행자 입장에서는. 그거 왜 안 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이중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이자가 나오거나 원금을 돌려받으면 그걸 재투자할 때 3%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면 평가이익도 그걸로 인해서 채권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위험 또는 구매력 위험은 뭐 간단하죠. 채권을 투자해서 얻은 이자나 뭐 가격이 오르거나 했을 때 얻은 그 소득이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채권 수익에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높으면 오히려 구매력이 감소하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환율 위험은 이제 외국 채권에 투자했을 때 외평채, 외국에서 발행한 외평채 이런 거에 투자했을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수익이 변동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퀴디티 리스크라는 뭐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현재 시장 가격이나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얼마나 쉽게 매각할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채권 딜러가 제시하는 그 스프레드,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있는데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가 딜러거든요. 자기들이 살 때는 예를 들어서 9,500원에 사고 팔 때는 예를 들어서 1,500원에 팔겠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그래서 그 마진을 먹는 거잖아요. 결국 이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차이를 호가 차이라 그래요. 호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유동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호가에 따라서 구매하고 판매하는 투자자들은 그만큼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크면 유동성이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스프레드가 작으면은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이고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조성자가 많을수록 스프레드는 작아진다.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증권회사나 이런 그 금융기관들인데요. 시장에 거래가 없으면은 시장의 활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각 기업들이 시장 조성자를 생각해서 시장 조성자가 이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경쟁이 많아지죠. 그러면 아무래도 마진을 좀 덜 보면서도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따라서 이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여튼간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제 가격에 얼마나 쉽게 팔 수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이제 유동성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14페이지 채권 관련 용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